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죠. 유가족들이 오후에 기자회견 열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는데요. 발언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였어요. 이번에는 정부도 좀 고심하는 모양새가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게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거부권을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는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 싶은데요. 네, 법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돼 있고요. 일단 진상규명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자. 네. 이제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피해자를 돕자. 이렇게 두 가지 축, 이런 법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이제 기존에서부터도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주도로 작년 6월 29일에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고요. 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면은 협의가 안 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올라오게 되거든요. 본회의에. 그 시점이 작년 11월 2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본회의에 올라온 상태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바로 처리하진 않았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하기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최대한 조율을 해보고 의견도 내라 해서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던 거죠. 이제 이때도 역시 이제 김진표 의장이 합의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합의 처리는 안 됐고요. 야당 중심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김진표 의장이 중간에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수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원래 초안에 있었던 거에 비교해서 바뀐 거는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사위가 조사를 해보고 잘 안 되면 특검까지 요청하는 특검까지 가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특히 반대했던 조항이거든요. 요건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특조위의 활동 개시 시점 이게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정쟁용이다 이런 비판을 여당에서 꾸준히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로 미뤄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바꿨던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다 반대하고 퇴장을 했었는데 뭐 돌이켜 보니까 또 인상적인 거는 권은희 의원은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최근에는 탈당을 해가지고 의원직도 상실했죠. 비례대표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탈당하는 이런 것도 좀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9일에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9일에 통과가 됐고 열흘 걸렸죠.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얘기는 국회 쪽에 물어보니까 이제 바로 항상 넘기질 않고 그 조사 같은 거 혹시 틀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한다 그래요. 자구를 다 이제 네, 검토하는군요. 물론 이제 법 자체를 본회의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손댈 수는 없는데 조사나 아니면 맞춤법 틀린 거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일에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만 통과한다라고 해서 바로 법이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부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소위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재의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국회에 요구하는 거죠. 어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써가지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제2를 해달라, 국회가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니까 국회에서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이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거부권을 쓰는데. 이게 뭐 어떤 사례랑 비교하면 좀 명확하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쓸 때 그때랑 비교하면 좀 명확하거든요. 그때는 넘어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넘어오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아예 선전포고를 그렇죠. 했죠. 예고도 사실은. 미리 네. 했었고요. 그렇네요. 이제 시작 전부터 오히려 이제 그런 예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19일에 이송이 됐는데 어제 거부권을 쓴 거니까 한 뭐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통상적인 그 절차긴 한데 국민의힘이 먼저 거부권을 좀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면은
대통령실에 전혀 의견 교류 없이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합의가 된 다음에 먼저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 수용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볼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거부권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그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취임하고 1년 8개월이 됐거든요. 그동안 9번을 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부권을 뭐 굳이 따지자면 2개월에 한 번꼴로 쓴 거고요. 여야는 좀 셈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 이런 프레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거부권 많이 쓰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썼기 때문에 가족 문제까지 거부권을 쓰는 대통령 아니냐 이런 점을 부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여당 내지는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하고 이 협의가 안 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다. 폭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양쪽 모두 목적은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총선에서는 우리를 뽑아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대를 하는 건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어떤가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 의결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이제 그런 쟁점 가지고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에는 이미 수사기관들이 적절하게 수사를 다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왜 또 다시 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쟁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안별로 좀 보면은 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점을 정부가 좀 부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야가 각각 4명씩 하도록 돼 있고요. 쉽게 보면은. 그리고 국회의장하고 관련 단체가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거는 국회의장이 사실상은 이제 야권 인사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물론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권 인사고 또 관련 단체라는 게 결국 유가족 단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7명이 그 야권 성향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건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동행 명령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조위가 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는 영장주의를 위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반론도 좀 같이 전해드리면은 야당하고 유족 쪽에선 이거는 강제 처분도 아니고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뭐 8번 있었거든요. 이런 기구들이요. 특별조사위원회 기구 같은 것들이. 네. 그때마다 있었는데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왜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법률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도 부여된 권한인데 왜 네.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장 청구 이게 이제 영장주의를 위배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다른 기구가 나서 가지고 영장을 이렇게 좀 청구하는 형태를 갖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반박하는 쪽에서는 이게 청구가 아니고 그냥 요청만 하는 거니까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요청을 받은 검찰이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경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야당하고 유족 쪽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사가 발생한 지가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책임 물어가지고 경질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고위직에 대해서는 아직 이뤄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하고 유족 쪽에서는 이게 전혀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이 다 수사를 한 사안인데 왜 다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다 수사를 하고 이 사안에서 진상규명이 됐느냐에 대해서 납득하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특별법이 갔을 때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거부권 행사로 이게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유족들 반발도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상을 지금 얘기하던 그 단계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지 보상을 원한 게 아닌데 왜 보상을 들고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유족 쪽에서 그래가지고 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게 인상적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보상이 아니고 진상규명이다. 근데 왜 보상안을 대체제로 들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정부 쪽에서 일종의 대안 성격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하되 대신에 이제 보상을 좀 적절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원래 민형사 재판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형사를 하고 그다음에 형사를 기반으로 민사를 걸고 이게 그렇죠. 이제 손해배상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통의 배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거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진행을 하겠다.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추모 공간 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뭐 서울시하고 갈등이 네. 있었다라거나 뭐 물 빼야 된다, 뭐 공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설립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대안들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유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제2결 절차가 남았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처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국회법상 따로 시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원내 관계자한테 예전에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점을 좀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정부로 이송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교적 신중하게 거부권을 썼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거의 15일을 다 채운 건 아니지만 한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썼던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게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장이 결국엔 또 갈리게 되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리하자. 그러니까 뭐 내일이라도 바로 본회의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협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을 좀 보니까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돼가지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해가지고 쌍특검법 있잖아요. 이거 같이 재결에 올리자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2월 말이 되면은 그래도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떨어지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한 110석이 좀 넘는 수준인데 이제 무소속까지 하면 뭐 115 이 정도 될 텐데 120석 정도라고 보면은 한 20석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재의결도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재의결하게 될 때 3분의 2 찬성이라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이탈하는 의원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욱더 반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반대로 민주당은 이런 점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네. 근데 이제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지금 서울 중구 성동갑 이 부분 확 떴거든요, 사실은. 네. 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네. 뭐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빅매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예비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공천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일부 뭐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비판도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물론 윤희숙 전 의원은 확정은 안 됐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직접, 손을 네. 들어준 모양새가 있어서 유리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비 후보들끼리 이렇게 뜨거운 거는 워낙에 이제 후보들이 좀 쟁쟁하고 빅매치라서 그렇고요. 특히 이제 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현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지역에 불출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역구로 가겠다,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서초 을로 갔습니다. 이 지역구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은 거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윤희숙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작년 1인당 국민소득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식견 가진 분이 비서실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586 완장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국민소득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비판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 싸움을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당 모두에 있어요. 일단 여당 쪽 얘기를 먼저 보면은 네. 아까 윤희숙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윤희숙과 임종석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누가 경제를 살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여권 내부로 좀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켰던 유난 갈등의 그 명분이라고 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면에 훨씬 더 이제 본질적인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을 끌어왔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양상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이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희숙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그런 그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 좀 이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일부 언론사들 이제 보도에 보면은 지난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섰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다 항의를 한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선 게 아니다. 네. 그런데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근데 이게 좀 깊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은 대상이 대통령인데 이거를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런 입장이 좀 강경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번 공천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미도 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향후에 이 공천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좀 키를 쥐고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을 한 가지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신공천이 아니라 한신공천이 될 거다. 네. 근데 이게 물론 또 100% 그렇게 가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윤심에 맞춰서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몇몇 지역들은 분명히 또 한동훈 위원장이 관철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의 뭐 추천하는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별 반응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뭐 이런 것들을 수긍한다. 이런 점도 한 가지가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야당 내에서 보면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비판 같은 것들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뭐 그 임종석 전 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야당 내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가 나와가지고 총선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민들을 들어보면은 문재인 청와대라고 쓰는 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력들을 쓰잖아요. 경력에서. 네. 그때 문재인 청와대 출신 누구 이거 쓰는 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 민주당 당원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원제가 이제 이쪽에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걸 쓰는 게 훨씬 유리하지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방이 여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그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주목되는 거는 김지호 그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 전직인데 지금 출마 선언에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 부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한테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친명 쪽에서 그 친문을 공격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들도 꽤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쪽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산이 굉장히 그 지난번 총선 때 박빙 지역구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권영수 의원이 지금 현 의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강태용 후보였는데 89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100표대 차이로 이겼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의당 후보가 3위를 했는데 정현욱 후보였는데 4,200표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 이기는 지역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산 상징성도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친문과 친명 간의 이런 갈등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의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친문
친명, 이제 비명이 나가고 난 자리에 이런 갈등 구도가 있다. 이런 게 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기는 공천이에요.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사실 뭐 공천을 두고 제2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기는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험지에다가 소위 추천한 인사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서울 마포울의 김경률 비대위원, 근데 여기 굉장히 대표적인 험지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정청래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여기 당연히 험지고 또 상대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아까 정청래 의원은 뭐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수정 경기대 그 교수를 경기 수원정에 보냈는데 이 경기 수원 전반적으로 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수원 가불병 정무 있는데 다 민주당 지금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험지를 보냈는데 이건 결국 운동권 프레임 강화하면서 험지의 주요 인사 파견해가지고 주도권도 잡고 역동성도 강화하고 명분도 확보하겠다. 왜냐하면은 주요 인사들 어려운 지역구 보냈으니까 향후에 공천 물갈이 할 때 그럴 때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실제 이제 이기는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어려운 지역구니까요. 이제 뭐 그건 아직까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쪽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지금 공천의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디 가서 손 들어주고 그러면 아, 이 공천 어떤 것이고 막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서는 그림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공천 과정이 크게 뭐 주목을 받는 그런 그림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측한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좀 열세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강해 보인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측 인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개항을 같은 곳은 한 15에서 20%포인트 차이로 아마 여론조사에서 돌리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있는 마포울 같은 데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추천한 지역구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큰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건 이미 공천 실패로 그 낙인이 찍히고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 자체가 나오게 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고른 지역구가 어디에서도 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건 지는 공천이 되는 거고 그런 공천 자체가 결국엔 실패를 자인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크게 무리 없는 공천, 그러니까 좀 안정된 공천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공천의 안정성을 더 강조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분보다는 통합 이런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아주 튀고 혁신적인 공천 이런 것보다는 안정화된 공천에 더 방점이 찍혀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한쪽은 좀 역동성, 한쪽은 안정 이런 쪽으로 공천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이게 또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여권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정적 주기에 올인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도 좀 내놨습니다. 좀 오랜만에 본 표현이었는데 원래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 이거 네. 이름을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지었어요. 출생 기본소득. 네.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데 뭐 대학 등록금 포함해가지고 교육비 일체를 다 보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두 발언 쪽에서는 보통 이런 이제 정책하고 대여 비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온 국민의힘의 그 공천 분위기, 후보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청산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검사 독재 청산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정권이라는 거 이제 부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선거제에 대한 질문도 역시 나왔어요. 아직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결정을 아직 안 상황이잖아요. 됐죠. 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목표 의석수 이런 걸 좀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목표 자체가 총선의 목표 자체가 일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의석수는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151석이다. 이렇게 151석.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잘해도 151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 측 인사랑 뭐 이런 이제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본인들도 충분히 그 긴장을 하고
그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아주 일각에서 나오는 뭐 180석이라던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더 많은 의석수를 얘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한 번 더 좀 명확하게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통합을 고려하면서 그 위에서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은 이제 통합과 안정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도 또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회견 날짜를 좀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네, 좀 보고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또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까지 좀 확정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년 기자회견의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대담을 가능성.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로 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이제 반박성의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너무 늦어졌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도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안 하는 그런 그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